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커스 시간에는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님 전에 당대표도 지내시고 또 정무수석도 지내시고 뭐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분이죠. 국민의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대선을 보는 상황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 등에 대한 생각 또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등 관련해서 좀 진솔하게 다양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어쨌든 이제 뭐 대선이 1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상황에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 지금 대담이 진행되고 있는 날짜는 수요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로 치면 딱 이제 20일 이렇게 남은 건데 현재 상황을 나는 이렇게 본다. 대선의 전체적인 판도를 오랫동안 뭐 정치권 판도 정세 분석 해보셨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한번 우선은 그 말씀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거. 네네. 그래서 판도를 객관적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다소 저한테 예. 우리 당에 유리하게 좀 얘기를 해야 예.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와 지금까지의 대선 판도는 사실 공정하지 못했죠. 이재명 후보는 벌써 세 번째 출마. 네네. 한 번 출마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경선에서 안 됐고, 네네.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출마해서 떨어졌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 횟수로 한다 그런다면 네. 거의 한 7, 8년 이렇게 아마 대선 주자로서의 사실상 뛰었고. 네네.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선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10일 날이 됐었으니까 이제 한 3, 4일 된 사람하고 네. 8년 된 사람하고 지금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라인업이 안 됐잖아요. 네네. 누구와 누구라고 해야만이 이게 뭔가가 대진표가 짜이는 건데. 대진표가 짜이는 건데 사실은 뭐 한 분은 진즉 결정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뭐 후보로 확정이 돼서 계속 뛰고 있었고 여기는 경선 거치고 올라와갖고 단일화 이 파동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네. 사실 지금으로 이 판세가 어떠냐라고 묻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러 번 집권한 경험이 있고 또 거기 후보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저는 지금 판세나 판도를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아마 이 경우는 이제 선거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어떤 판세가 드러나게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쪽 우리 국민의힘 쪽 후보가 늦게 당선된 늦게 확정이 된 것도 이 판세와 판도에 지금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이게 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말하자면 거의 대선이 이제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부터가 준비가 안 됐다고 봅니다. 쭉 봐오기는 하고 있어도.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는 많이 밀리고 있죠. 많이 밀리고 있고.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대통령감으로서 김문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후보 대 후보 김문수 대 이재명으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 짧은 시간에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없고 과연 두 세력들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와 진보죠. 보수와 진보 두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한테 국가를 맡겼을 때 이 무거운 국가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국가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지금 세상은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고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보수와 진보 그다음에 안정과 불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판도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많이 좀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후보 대 후보 이런 경쟁력보다는 세력 대 세력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여론조사 흐름들 쭉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이 위원장님 어떻게 그걸 보십니까?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이 또 갖고 있는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그동안에는 30% 박스권에 항상 갇혀 있었어요. 30% 박스권에. 네. 그 말은 뭐냐면 70% 박스권은 그분에 대해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이회창 총재 때 봤던 박스권이에요. 그분은 2번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는 동안에 8년 내내 항상 압도적인 일이었었어요. 네, 네. 압도적인 일. 왜냐하면 상대 후보들이 결정이 안 돼 갖고 있기 때문에 8년 내내 압도적인 후보였었지만은 꼭 선거 때 가면 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님하고 유사합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아까 이회창이라고 네. 하는 진짜 걸출하고 진짜 말하자면 검증이 충분히 된 오랫동안 검증이 된 분들 비록 사법부에 있었지만은 감사원장하고 국무총리하고 국무총리하고. 선관위원장하고 대법관 하면서 아주 검증이 다 된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두 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특히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국민들이 그분의 리스크를 많이 알고 있다고. 네. 너무너무 많이. 그건 리스크야. 장점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야 저분이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자 한번 따져봅시다. 외교 잘할 수 있을까? 저분이 미국하고 저분이 일본하고 어떤 관계인데 관계는 없지만 아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엄청 잘할 거야. 북한하고도 그런 대로 잘하겠지만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국제 무역과 통상을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하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잘 믿지 않을 것이고 이분도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로 보면 좋게 지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수출 갖고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자유진영 국가들하고 말하자면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 못해갖고 경제라든가 그밖에 안보라도 이런 걸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의 외교하고 안보인데 네. 그것 말고도 그러면 국가 재정 차원에서도 보자. 그 앞에 문재인 정권일 때 660조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가 660조였던 국가 부채를 1076조 417조를 갖다가 무려 5년 동안에 국가 부채를 늘릴 정도로 하면서 썼는 그분인데 그 정책을 바꿔갖고 그러면 이분은 재정을 건전하게 가고 뿌리지 않을까? 아마 그보다 1.5배 내지 2배는 더 뿌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는 리스크들이 많이 있다고 보죠. 지금 너무너무 선심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소득주도 성장도 완전히 실패를 했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급하게 올려놨었던 말하자면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을 포함한 완전히 기업하기 싫은 나라 정말 기업하기 정말 너무너무 힘든 나라를 만드는 것에 지금 이분은 공약 나온 것 보면 2배 3배로 더 기업하기 싫은 나라를 만들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그게 네.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봐보니까 당은 민주당인데 과연 저 당이 민주당으로 운영되고 있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그 많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이루는 민주화를 저 당 자체가 국가 말고 사회 말고 저 당 자체 내에서 지금 다양성과 다원성이 인정되고 있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네. 자기 당 내에서도 완전 반민주로 가고 있는 저런 행태가 과연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이 나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하겠느냐? 진짜 헌법 체계가 제대로 시스템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런 리스크가 워낙 많고 아하. 다 떠나서 본인이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재판받고 있고 대통령 후보인데 수사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이런 리스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선거를 이제 후보가 완전히 대진표가 나왔으니 비록 얼마 안 남았지만 집중해서 조명을 하는 기간이니까 과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힘이 뒤처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보수 계열 인사들까지 이렇게 영입해 가면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해 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분들이 아직 이제 선대위에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 위원장님은 뭐 한덕수 전 권한대행님 총리님 이번에 그 가까이서 돕고 하셨으니까 한덕수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선대위에 참여를 안 하신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것은 총리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니까 네. 제가 섣불리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 또 뭐 지켜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한덕수라고 네. 하는 사람의 딱 열을 예. 열을 내가 지켜봤고 입당한 지 하루 네. 지켜본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참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어떤 사실 12명의 지금 국민의힘 뭡니까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끝나고 나서 네. 흔쾌하게 그렇게 막 가서 막 악수하고 막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인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후보에게 네. 아주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 승복하는 거 빼놓고는 우리 지금 정치사에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또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런 적이 있었죠. 그거 빼놓고 거물들 빼놓고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정치인들이 없었습니다. 지고 나서도 찌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많이 봤지만 네. YS처럼 깨끗하게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후보한테 승복하고 박근혜처럼 이명박 후보한테 깨끗이 승복한 걸 봤는데 이번에 딱 내가 누굽니까 우리 한덕수 후보한테 그 다음 날 그냥 저쪽에서 찾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깨끗이 가서 승복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승복하고 그 다음에 또 승리를 기원합시다 그랬다. 그럽시다. 아주 1초의 마무리도 없이 그럽시다. 하고 가요. 근데 갈 때 이제 사전에 그래도 조금 뭐 혼선이 오면 안 되니까 저도 그쪽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악수하고 바로 비공개로 들어가자 그랬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악수가 아니라 가자마자 그냥 덥석 가서 김문수 후보를 꼭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사진이 다 그게 나왔어요. 껴안아준 사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무슨 비공개냐? 앉아서 얘기하자고 앉아서 10분 계산하고 갔는데 40분을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막 칭찬해 주시고 아주 흔쾌하게 웃고 이렇게 한거 옹신 걸 보고 참 이 사람도 이 질이 좀 다르구나. 그 아직 정치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막 더 자기 헌신과 희생을 해가면서 바른 정치로 해갖고 투자를 해서 먼 미래를 봐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좀 찌질하게 굴고 앉아 있는데 역시 큰 인물들은 다릅디다. 내가 정치 오래 하면서 이런 것은 진짜 아름답게 봤는데 이 세 분의 아름다운 거물들의 모습과 거목과 잡목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하셨군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은 이제 별개입니다. 그건 뭐 이제 후보 중심으로 뛰느니까 그래서 뭐 그건 별개지만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떻게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뭐 한 전 총리께서는 그 이후에 전혀 어떤 언급 같은 게 없으셨나요? 우선은 그분도 조금 쉬셔야 되고 마음 정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절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네, 그렇군요. 그건 오롯이 한 전 총리님의 어떤 결단에 달린 문제다. 그러시겠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어쨌든 뭐 일반 국민들 봤을 때 선대위에 같이 경쟁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공동 선대위원장 이렇게 쭉 포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상식을 넘어서 도리 아닙니까? 같은 당입니다. 당이란 말은 무리란 말이에요. 무리당. 한 무리를 지어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하지 않으면 생존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당이에요. 당 밖에도 얼마든지 가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혼자 뛸 수도 있고 가서 당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헌법에 다 그런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당에 머물러서 꾸준하게 당의 무리로서 무리들의 지원을 받고 무리 속에서 앞으로 자기가 커가려고 한다 그런다면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선을 했다. 그러면 경선을 할 때 전제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면 말하자면 나는 승복하고 여러분들이 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승복을 해줘. 이게 가장 큰 원칙 아닙니까? 가장 큰 원리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도리이고 네. 그러면 깨끗이 경선에 졌다.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저렇게 못마땅할 수도 있고 내가 꼭 됐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경선을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승복을 반드시 한다고 하는 대국민 약속, 대당원 약속이고 자기 양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건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어떤 지도자도 큰 지도자든 작은 지도자든 어떤 지도자도요 남에게 승복할지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지도자였고 남에게 승복해 주기를 바란다? 그건 도둑놈이죠. 그것은 정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건 진짜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참여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참여를 했다 그러면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이걸 걸어야 돼요. 그 승복하는 것이 명예고 이름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다음에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면은 남한테 승복하지 않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저기 나중에 내가 이겼을 때는 누구 왜 승복 안 해? 아하. 이런 말을 이건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만 우선 얘기를 하자면 네. 우선 우리 한동훈 후보님은 대표님은 반드시 나는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첫째 당의 개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당을 개혁을 하신다고 늘 얘기를 해왔던 분이고 네. 실제로 당을 개혁할 분 같아요. 그러면 개혁이 뭐냐 그러면요 가장 기초적인 승복부터가 개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포고령 내려놓고 내가 뭐 다 내려놓고 너희들 따라 안 따르면 진짜 이재명 후보님처럼 공천 안 줘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게 당 개혁이 아니잖아요. 첫째는 개혁을 한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에 대해서 이분이 그 본인이 앞장서서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속으로 내키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는 이분은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인기 관리를 할지 압니다. 절대적으로 이분은 개혁을 얘기하면서 인기까지 있는 분이야. 그러면 이분은요. 인기를 무엇으로 연결을 시키냐면 책임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인기는요 자기들 우리들 다 겪어봐서 알지만요 저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게 인기예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힘의 전직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의 전에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내 입으로 늘 정치의 개혁을 얘기한다 그런다면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것을 보여줘야 그런 걸 보여주는 책임을 보여줘야지 인기만 갖고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인기는 있어요. 개혁 의지도 확실하게 있는 분이에요. 더더구나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로 봐서도 뭐로 봐도 미래에 충분히 꿈을 키울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체 없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체 없이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선대위 참여를 하는 게 옳다. 당연히 들어오셔야죠. 그래야만 다음에 당원들한테 할 얘기가 있죠. 네. 우리 저 소국장님은 저 뭐 많이 지켜봐서 알지만 우리 정치권에요 한동훈이보다 또 지금 이렇고 저렇게 한 사람보다 무지하게 인기 있고 똑똑하고 미래가 밝았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분 박찬종, 네. 손학규, 이인재 두 번 떨어지고 나서 세 번째 출마했을 때게 말하자면 이회창을 포함한 얼마나 쟁쟁한 분들이 많았습니까? 그분들이 승복 안 하고 밖에 나가갖고 막 밖에서 그렇게 똑똑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20% 25% 나옵니다. 그런데 45% 49%를 얻어갖고 대통령이 됩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아깝고 진짜 국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고 다 자기 인생을 망쳤어요. 왜 그랬느냐? 이렇게 승복할지 모르거나 무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춰서 그 안에서 설득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 것 갖고 설득하고 또 안 되면 다른 아젠다 갖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갖고 인정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지. 그냥 나 아니면 안 돼? 그건 독재자예요. 그건 대통령이 돼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 나라 망칠 사람들이에요. 독재자적인 남한테 승복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의 기질은 그런 인품은 그런 인성은 그런 품격으로는 절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선은 안 될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 측근들은 이 부분들을 명심을 하고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장님 말씀은 경선을 했을 때는 승복이 기본이고 지금 선대위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사실상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맥락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안철수 대표예요. 사실은 이렇게 욕을 먹고 저렇게 욕을 먹지만 안철수 대표라는 분은 내가 문재인하고 해서 내가 문재인보다 부족하다 싶으면 확
과감하게 승복을 하고 경선하기도 전에 탁 밀어줘요. 서울시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볼 때는 뭐 의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사한 거예요. 이번에도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승복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깨끗이 승복하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정치권의 일관된 본을 보인 거예요. 품격을 보인 거예요. 품격을. 그 안철수 후보와 비교된다. 한동훈 후보의 모습은 아니 뭐 꼭 한동훈을 내가 찍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승복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참여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참여를 했다고 한다고 조직원으로 있었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승복이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몇 가지 조건을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어쨌든 경선에 참여한 사람의 기본은 그 승자를 위해서 참여해 주는 것이 아니 기본이다. 본인이 경선 붙어갖고 나는 승복했다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조건 내가 걸었었던가요? 그때 조건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승복부터 해놓고 네. 그 조건을 내부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그것 갖고 장사하지 말고 네. 내부 회의에서 얘기를 해갖고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롭고 그게 바른 거고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치권에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대화를 통해서 끌고 가면 돼요. 그렇게 자기는 뭐 민노총이다 뭐다 해갖고 파업을 하면 왜 대화를 안 하고 하냐고 다른 데는 대화를 해놓고 정작 자기 얘기할 때에는 대화를 다 팽개쳐버리고 안 하면 안 해. 이렇게 삐진 것처럼 털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꾸 자기를 낮추게 된다니까요. 다른 데서 아무리 과도하고 멋진 정책을 발표를 하고 멋있는 연설을 하고 아무리 사람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인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 하나로 다 까먹어 버려요. 이거에 호박씨 한 입에 털어넣듯이 다 빼면 이거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근본과 기본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본과 기본을. 자, 자기가 조건이 있다? 틀림없이 훌륭한 걸 거예요. 아마 할만한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승복부터 해놓고. 예? 왜냐하면 상대방을 협박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면 안 해. 그건 누구나 하는 짓이냐. 우리 학교 초등학교 1학년이나 다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 뭐 안 해주면 밥 안 먹어볼 거야. 나 뭐 하면 죽어볼 거야. 하고 문 잠가갖고 앉아있는 이런 애들이 하는 짓이에요. 얘네들이. 그렇지 않아요? 네. 깨끗이 승복하고 들어가서 그래도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하고 내부 회의에 가서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큰 거목으로 클 수 있는 말하자면 싹수예요. 그런 게. 예.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제 이슈 그 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김문수 후보도 그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정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뭐 김문수 후보와는 약간 또 다른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 그 문제가 상당히 어쨌든 좀 주목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위원장님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진짜 안타깝습니다. 20일 남겨놓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김문수가 집권하면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힘들어지고 어떻게 앞날이 캄캄해지는데 라고 하는 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대선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윤석열이가 왜 나오고 거기에 한덕수가 나오고 한동훈이가 왜 나오고 안철수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 지금 나라 이끌어갈 사람도 아닌데 맨 주구장창 칸디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 우리 정치가 이렇게 후퇴하고 제대로 정치가 그렇게 많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지만 정치가 한 발짝도 못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요. 나라가 어떻게 될 건데 검증도 안 해봤는데 최소한도 이런 23일 동안만이라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윤 대통령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당에서 뭐 한 대로 따르겠다 말고요. 그냥 본인이 저는 결심할 거라고 봅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한 발 떨어져서 내가 직접 그분하고 일은 안 해봤지만 네. 한 발 떨어져서 본 그 분의 모든 말하자면 어떤 생각으로 봐서 그분은 저는 나는 스스로 나는 결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본인 결단을 한다고 그래. 당원을요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아갖고 쫓아내라 그래갖고 쫓아내면 그 바로 우리 말 들어갖고 쫓아낸 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당원으로 들어와 갖고 한다 그런다면 그 정도는 본인이 당을 위해서 또는 지금 선거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 결단을 할 겁니다. 저는 할 사람이라고 보고 본인 스스로가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확신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나갈 거라고 않겠느냐. 봅니다. 예. 굳이 당에서 지금 뭐 출당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아니 저는 없지 않느냐? 저는 머지않아 뭐 머지않아. 이런 정도로 지금 대선의 쟁점 본인 문제가 쟁점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비켜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선거운동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면 솔직히 말하자면 김문수 후보의 장점과 네. 또 이번 대선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저는 자질 대통령이 된다 그런다면은 저는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들이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갖고 휘둘러 왔던 것을 저 사람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분한테 좀 자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을 안 해서 저 사람은 굉장한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아, 다른 대통령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일로 나라를 망친 경우가 너무 많았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너무 아주 정책 그걸 저 규제라든가 국가 재정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나라를 망친 케이스고 네. 또 다른 대통령들 또 가만히 보면 너무 대통령들 권한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딱 가장 육공헌법의 나쁜 것이 뭐냐면은 승자 독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 0.73%로 이기든 한 20% 30% 차이로 이기든 이겼다 그러면 다 거머쥐어. 뭘 거머쥐냐? 첫째 정체권을 다 거머쥐어 갖고 내가 대통령이 얘기하면 대통령 생각과 대통령 취향의 정책이면 그게 다 국민들한테 그냥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정체권을 거머쥐어. 예산권을 다 거머쥐어. 예산 편성하고 쓰는 것들을 막 몇 조씩도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거 쓰지 마라 저렇게 하면 다 그대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 황제 같은 노릇을 해. 네. 그것도 인사권을 다 거머쥐어. 도대체가 어떻게 저런 인사를 할까 싶은 그런 인사권들을 역대 대통령들이 너무 많이 거머쥐어. 실제로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사정권을 거머쥐어 가지고 사실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검찰이다 뭐 법원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실 사정권을 쥐어줘. 그다음에 또 부정을 하겠지만은 정보권을 거머쥐고 있어. 정보권. 네, 네. 대통령만 다 보고받을 수 있는 정보권이 가득 차 있어. 아주 나쁜 얘기지만 솔직히 국가 권력을 이쁘게 쓰면은 너무 안정과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데 이걸 잘못 쓰면은 이게 폭력이 돼. 그런 국가 폭력권도 사실상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 어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도 자체가 까딱 그렇게 돼 있다. 잘못하면 제도 네. 자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견제 균형이 안 되게 돼 있어. 권력이 분산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게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급적이면 대통령이 일을 좀 안 하는 나라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잘 되는 왜? 예. 대통령은 행정권 수반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할 때 누구하고 하냐면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해요. 제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해봤잖아요. 네네. 대통령 비서실에요. 비서관 이상급은 한 30명도 안 돼요. 한 50명 이하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비서관급 이상을 데리고 국정 전반을 다스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에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씩 있고 그 밑에 또 박사급도 연구기관들이 몇 개씩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도 몇 개씩 있어. 그리고 말만 하면 돈만 주게 되면 수없이 많은 우수한 교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각 부처마다 다. 네. 19개씩이나 있는 부처에서.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대통령은 이 비서실을 확 줄여가지고 이 모든 부처로 하여금 연구 검토한 것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같이 토론. 세종대왕이 가장 잘했던 게 경연, 의논합시다였거든. 의논합시다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야. 다른 사람들은 마치 지금 대통령 출마하면서도 온 세상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온 세상 것을 다 거머쥔 것처럼 온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대국민 사기야. 할 수가 없어.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아는 척 한다고 저렇게. 그래갖고 자기 고집대로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자기 취향대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 김문수라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해. 그런데 이 분은 굉장히 겸손해.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느냐? 천만의 말씀. 김문수는 도지사를 2번을 했어. 장관급을 노동부 장관하고 경사노위라고 장관급인데 장관급을 2번을 했어.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2번 제적이 됐어. 네. 그리고 이 사람은 2번 감옥에서 감옥살이도 했어. 어떻게 보면 기호 2번도 아주 이 사람 인생하고 너무 맞아떨어져. 기호 2번인데 2번 장관급에 2번 도지사에 2번 감옥에 가고 2번 제적되고 그리고 3번의 국회의원을 했어요. 이 정도면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판단을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라도 이렇게 이런 경력 가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바닥에 노동자 생활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됐기 때문에 이분은 가장 근본과 기본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과감하게 맡기겠다는 거야. 맡길 사람이다 그 말이야. 네. 청와대에서 거머쥐고 막 자기 힘자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맡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정권 운영을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반대로 다른 쪽 사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실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 그 당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민노총도 있고 정교조도 있고 민원연도 있고 민변도 있고 그 위에 또 어른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어떤 소위 말해서 좌편향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사실 밖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편향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마치 뭐 보수로 다 바꾼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제가 봤을 때게 지금 이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들 아주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아하. 나는 대한민국의 저렇게 널리고 널린 전문가들 저렇게 널리고 널린 젊은 신진 세대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막 다 하겠다고 안 하겠다.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게 저는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훨씬 더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훨씬 더 저는 큰 역할이 될 거라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국민들이 결국 알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관심 갖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그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 여론조사 보면은 단일화가 필요 없다라고 보는 국민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오던데 이 위원장님은 그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선은 이준석 후보님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내가 이준석 후보를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내가 당대표 할 때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잘 알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놀라워요. 놀랍다. 진짜 이준석이란 사람의 이 리더십도 놀랐고 자기 중심도 놀랐고 그다음에 정의감도 놀랐고 우선은 학벌부터가 좋잖아요. 암기 천재야. 도대체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그 깊이도 네. 그러면서 이 언변도 좋아. 언변도 또 대인관계도 좋고 자기 고집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대통령이 호랑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건 완전히 조금 덜 큰 호랑이야. 분명히 이준석이가 호랑이인 건 맞아. 그 나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 어차피 지금 나이 들고 당신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했었던 그 세대들은 어차피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고 자리를 내놓게 돼 있다. 네. 어차피 당신한테 기회가 온다. 기회는 무조건 당신한테 온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나는 아까처럼 그 박찬종 또는 뭐 이인재, 손학규 이 어마어마한 거물들이 밖에서 잠용으로 끝나고 이무기로 끝나고 하는 걸 너무 아깝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저분들이 진짜 대통령 자리에 앉아갖고 했다면 저런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너무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나는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그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 호랑이가 있을 곳은 호랑이 굴이지. 저 말하자면은 광야를 저렇게 헤매면서 광야에서 저렇게 있어 가지고는 저기서 그냥 또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호랑이 굴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기가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자기한테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줬던 그런 신에 대한 책임으로라도
일단 저는 들어왔으면 좋겠어. 들어와서 지금은 내 말하자면 무대가 아니다라고 싶으면 돕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저는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자기가 진짜 말하자면 목표를 딱 달성을 하고 완성을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님하고는 두 분이 뭐 싸울 이유가 없었으니까 싸움을 한 적이 없었지만은 사실 국민의힘의 기존 선배 정치인들한테 대해서는 불만이 많을 거예요. 너희들은 하지도 못했던 선거를 2번씩이나 이겨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당대표 내가 선거를 했지 누가 나한테 낙점 찍어갖고 밀어줘서 내가 낙하산으로 됐냐?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 나를 쫓아냈잖아. 섭섭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섭섭함을 누를 줄 아는 게 거목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거물이에요. 그게 산중의 왕 호랑이인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감정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애기들도 다 갖고 있고 일반 필부들도 다 그런 감정 표출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은 다 갖추고 있어. 그런 감정을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국가도 다스리는 거고 국민 전체를 갖다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국민의힘은 우선 그래 뭐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해갖고 가서 모셔오고 그분은 또 좋습니다. 이렇게 변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해갖고 자기도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해서 들어와서 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난중에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깝습니다. 정말 호랑이 굴에 있어야 될 그 호랑이라고 한다면 호랑이 굴에 있어야지 광야에서 저렇게 비록 주목을 좀 받고는 있지만 떨어진 경력은 경력이 아닙니다. 그거. 여기에 호랑이 굴을 새로 파고 기존의 호랑이 굴이 폐쇄되거나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뭐 정치라고 하는 게 그게 묘미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보이는 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게 정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뭐 그분의 역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떨어진 경력 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조직을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것에 습관이 들어 있어 버리면요. 그 조직원들도 같이 찹니다. 뭔지 알겠어요? 네. 자기가 찬다 그러면 조직원들은 그냥 맞고만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찹니다. 그러면 기회가요. 아까처럼 인기인으로 끝나지 책임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게 그건 그건 역사고 아주 저는 그 세상의 이치라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라면 어쨌든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가능성 0%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에 취했던 노선이나 특히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획기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기본적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나름대로 좀 주어져야 그나마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국정 전체가 수만 가지입니다. 네. 네? 아까처럼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고 교육 계획도 있고 노동 계획도 있고 환경 교육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치 그거 하나가 다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그거 하는 겁니까? 그건 이런데 라디오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유튜브 나와갖고 말다툼하는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사안을 갖고 그런 것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얼마나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이 많은데 그거 다 제껴놓고 말 한마디 갖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다 똑같습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난 사람들도 태어난 사람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간들도 생각이 틀린데 무슨 정치인들이 생각이 똑같다고 자기가 안 맞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갖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인생을 건다? 그건 정치인이 아니죠. 그건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건 큰 정치인이 아닙니다. 큰 정치인들은요. 그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건 나하고 틀릴 수 있어. 나하고 앞으로 싸워. 앞으로 나하고 그건 많이 토론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해야 될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얼마나 보람있고 큰일이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말꼬리 잡아갖고 거기다 매달려갖고 되네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갖고 거기다 인생을 건다. 그런 사람들 아예 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대통령 근처에 와서도 안 됩니다.
뻔하게 또 망해먹을 게 뻔한데 뭐 지금은 말을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돼갖고는 도로 망해먹습니다. 지금 앞에 대통령들은 오히려 그보다 더 좀 크게 놀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짤짤한 걸 가지고 말꼬리 잡아가지고 자꾸 그것에 모든 인생을 건다. 그런 잔챙이들, 그런 잡목들, 잡풀들, 이런 잡풀 정치인, 잡목 정치인 이게 돼서는 안 됩니다. 거목들은 다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런 것에 연연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기대하는 바가 위원장님 어떤 걸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요. 네. 솔직히 말해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 가장 잘한 일이 김용태라고. 선임 내정한 거. 네. 비대위원장 내정한 것이 아주 35살짜리입니다. 처음 국회의원을 지금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다가 딱 임명을 했어요. 네.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 253개 되는 나라 유엔 가입국 198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국민이 하나 있어요. 구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58년생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 소득이 100불 이하 때 태어난 사람이야. 65불, 67불일 때 태어났어. 근데 나는 지금 4만 불 시대에 살고 있어. 나같이 58년생 이상의 나이 된 사람들은 나라가 후진국 때 태어나갖고 후진국 국민의 그게 굉장히 몸에 뱄어. 참 자존심 상하더라도 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네, 근데 내 밑으로 한 40대는 네. 40세까지는 나라가 중진국이 때 태어났어. 한 만 불도 좀 넘어서기 쉬면서 태어나고 이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가방 하나 축 해두고 외국도 돌아다니고 뭐 취업자 할 때도 많이 생기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 45세 이하 이 사람들은요 나라가 이미 선진국 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앞에 선배들 어른들하고는 생각과 목표와 생활 행태와 사고방식이 다 틀려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럽니다. 이 58년생 이상 비유 맡았다가는 여기서 완전히 구태 완전히 퀴퀴한 노인네들 백발 정치한다 그러고 이 사람들 비유 맡았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래 그 걔들하고 한번 놀아봐라 애기들하고 한번 놀아봐 이러고 진짜 대한민국 정치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구성이 됐어. 예. 그런데 이걸요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45세 이하면 국민의 50%입니다. 네. 45세 이하면 그러면요 정책, 예산, 자리, 인사 자리까지요 절반 이상을 이 사람한테 할애를 해야 됩니다. 인구 비율에 맞게 어느 정도 자리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가 지금 얘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시대에 연금 걱정해요? 의료보험 그거 다 우리가 걱정하냐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문제니까 자기들이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참여를 해갖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당은 뭐냐면 이게 싹 제껴버려.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싹 제껴버려. 네. 그리고 노인네들끼리만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35세짜리를 당의 최고 높은 말하자면 당 대표 비대위원장 갖다 딱 앉히더라. 저거다 싶었어요. 왜? 뉴질랜드는요 29살짜리 여자가 수상을 해요. 미국같이 거의 세계를 지금 주무르고 막 그냥 70개 나라가 막 이 관세 때문에 미국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와중에 백악관 대변인 27살짜리 여자야. 27살짜리 똑소리나게 잘해. 나는 그분이 그 27살짜리 대변인이 발표한 그 시원시원한 거 그거 보는 재미로 요즘에 그래요? 검색을 한다고. 네. 그럴 정도로 잘해요. 35살짜리면 늦어요. 진즉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말하자면은 투명하게 해서 세대 교체도 하고. 전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당 대표 출마해서 됐던 거 아닙니까? 잘했지 않습니까? 네. 잘했지 않습니까? 두 번 선거 다 이겼다니까요. 굉장히 물갈이하고 무슨 완전히 미스트롯보다 먼저 이 경선 붙여갖고 그 토론을 해갖고 공천 주려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대변인도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35세짜리가 딱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요 이 양반이 비대위원장 자리 35세 김용태 위원장이 딱 35세짜리 비대위원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기득권에 대해서 이 당의 잘못된 아주 쌓이고 쌓인 쓰레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치워 걷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양반이. 아까 말씀하신 계엄이나 탄핵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갔을 때 김문수 후보랑 부딪힐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부딪혀야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안이 수만 개인데 그까지 하나 한두 개 부딪히면 뭐 합니까? 그거 부딪혀야죠. 그게 옳지 않다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해야죠. 온 국민이 찬성하고 온 당원이 찬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걸 과감히 내야죠. 네. 그러나 그밖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요. 그 이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이제 대선전이 본격화하고 있고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게 어떤 변곡점이 올 것이다, 변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첫째는 변수는 시간이에요. 아하. 국민들이 지금은 느긋하게 보고 있지만 네. 다가와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시점 되게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쌓아왔던 듯이 보수 대 진보가 저는 45대 45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도 45 저래도 45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45대 45가 기본적으로 되고 나머지 10%를 갖고 아까 이준석 후보 같은 분도 또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중도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쓰느냐 돌리냐. 아니 윤석열하고 저기 이재명은 0.73이었어요. 0.73. 그러니까 결국 막판에 가갖고는 49대 49까지 가요. 그 49대 49 중에 아까처럼 우리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게 뭐 지금 그게 어느 쪽으로 더 빠져가느냐 수도 있고 또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에요. 예. 닥쳐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치킨 게임을 하면서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선은 시간이고 뒤로 갈수록 결국은 팽팽해질 것이다. 예, 시간이고 네네.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일반 국민들이 일반 상식으로 저는 대단한 무슨 정치학자나 무슨 정치평론가들 얘기를 안 합니다. 일반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런 재판받고 수사받고 있는 저런 도덕성이 일반 국민들이 저 정도로 평균 도덕성입니까? 저는 일반 국민의 평균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재판받고 있고 어떤 국민들이 저런 혐의로 저렇게 많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가 일반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일반 국민들의 도덕성은 그보다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네. 그리고 그런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오늘 또 나왔었지만은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제가 영어로 좀 얘기했다. Opportunity for all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special for none 절대로 특별하거나 특혜나 이런 건 한 놈도 안 돼. 한 사람도 안 돼.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 아닙니까? 이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공정 아닙니까? 누구는 특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스페셜 포 넌이 아니야. 스페셜 포 이재명이야. 이재명만 도대체 그분이 재판받으면은 정치적인 탄압이 돼. 똑같이 다른 사람이 해갖고 온다면 그건 정의고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 그랬다가 바로 자기한테 불리한 거 나오기만 하면 정치 탄압으로 이렇게. 근데 진짜 정치 탄압만 합니까? 아니 국회에서는 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대로 말하자면은 방탄 입법을 하고 방탄 국회를 하고 이제는 선거운동 때 방탄복까지 입고 다니더라고. 도대체 이 사람은 방탄 없으면 못 살아간 사람입니까 도대체?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스페셜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특별하고 특혜고 완전히 그 사람한테만 특별하게 주어진 게 아니고 뭡니까? 왜 그 사람한테 재판을 그분이 법관들이 판단해갖고 내리면은 왜 승복을 하지 않고 그 대법원장을 갖다 탄핵한다 그러고 대법원장을 특검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법원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입법부가 사법부한테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고 상권 분립입니까?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헌법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특정인한테 재판 내려갖고 그 말하자면 죄가 있어서 불리하게 나왔다 그러면 그건 탄압이고 그래서 그냥 마치 공중분해를 시켰고 사법부를 없애버릴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면 무사해서 누가 판결을 하겠습니까? 누가 판사 해먹겠습니까? 누가 검사 해먹겠습니까? 누가 장관 했고 누가 국무총리 해먹겠습니까? 있는 대로 탄핵으로 해갖고 직무 정지가 되든 말든 직무가 정지가 돼갖고 나라 이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든 말든 하는 게 정치입니까? 그런 것을 이제 시간이 저는 가면서 그런 알게 될 것들을 것이다.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뭐냐 이번 선거는 네. 최악을 막는 선거다. 최악을 막는 선거다. 다른 사람이 내가 차악이란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만은 최상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최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번 선거는 최악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이번 선거는 최악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최악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하여튼 이재명 후보님 같은 죄를 저지르면 괜찮아. 대통령도 저지르는데 일반 국민 공무원들한테 적용될 도덕성 기준이 그것이 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도 말이야 내 사위가 왔는데 뭐 그놈이 말이야 뭐 전과가 뭐 몇 개 좀 있고 그러는데 이 대통령도 그걸 하는데 뭐 하고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반 상식으로? 저는 최악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라가 근간이 무너진 거예요.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고 잘했다가 아니라 평균 일반인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뭐 정권 50범이 되면 또 뭔 상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장 국민의 말하자면 대표고 모델이 되는 사람의 도덕성이 그 정도라 그런다면은 일반 국민들은 그보다 어떻게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저지르도 되고 일반 공무원들은 모든 도덕 기준을 그걸 깨져야 맞죠. 네. 이 위원장님 어쨌든 공동 선대위원장 이제 임명되셨는데 나의 역할은 이런 거일 것 같다라는 것과 혹시 뭐 제가 여쭤보지 않은 것 중에 이 얘기는 하고 싶다는 걸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할 말도 없어만은 네. 내가 네. 공동 선대위원장을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올해가 40년째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85년도에 내가 국회의원 비서관을 했고 그래서 2025년이니까 만 4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호남에서 95년도에 처음 출마를 해갖고 지금 2025년이니까 출마로 하자면 30년. 정치 꽤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편함없이 한 당의 당원이었습니다. 이 당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좀 그러긴 하지만은 어쨌든 후보가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꺼이 수행을 했고 저는요 저한테 오다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준 것보다 2배 3배는 내가 더 뛸 거다. 방송 있다 그런다면 있는 대로 나가서 내 입장 얘기할 것이고 또 호남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남 문제에 가서는 내가 거기 가서 다 할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랑 우리가 꼭 좀 빅텐트를 치는데 저분을 좀 접촉을 하고 모셔와야 되겠다. 내가 발 넣습니다. 그리고 저 적지고 살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도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하겠다. 그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지금 이거 꼭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고 해야 돼. 빨리 국민 전환을 해야 된다. 한번 그런 아이디어도 또 기꺼이 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올라운드로 뛰겠습니다. 프리하게 뛰겠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과 대담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이정현 위원장님도 흥미로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위원장님 고맙습니다.